사진들 나한테 와봐야 기술 별로 가르쳐주지 않아. 원리나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맨 건강약이거든요. 왜 건강약이라 하냐면 그게 내가 꼭 자연재배를 먹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재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자는 그것도 꼭 먹어야겠다는 어떤 자기 개념 확립 같은 게 중요해서 요즘 건강관리를 많이 하고 또 하나 곁들이면은 염려스러워서 인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는 우리 자연재배 하신 분들이 들한테 좀 불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연재배가 무슨 환경운동이나 뭐 정신정도 시기갖고 이렇죠. 뭐 자연보호운동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이제 불편한 식으로 환경운동 하신 분들이 GMO가 아무리 해롭다고 해도 GMO 갖고 사람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자연처럼 위대한 것이 없어요. 자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근데요, 사람이 안 건드려도, 남기도 캠핑장, 쓰레기장에도요, 돌아서서 한 2, 3년만 가면 풀밭되고, 나무 트고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서는 자연을 이기지 못해요. 자연이 결국은, 사람 손만 안 닿으면 금방 돌아가요. 그럼 보호할 필요도 없어요. 잘 인간한테 너무 지나친 이야기를 잘 다스려서, 자연은 다스려서 인간의 사기 편성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이라고 해가지고 댐도 안 맞고 치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대로 손 안 대면요, 우리 여름쯤 감을 때 다 목말라 죽어요. 진짜 목말라 죽어요. 그건 쓸데없는 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신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연재배는 나한테 와서 왜 멀칭을 사용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좀 무식하고 자연재배하고 자연하고 이게 되냐. 나 자연을 하는 사람 아니다. 그래서 자꾸 물론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나는 분명히 책에도 밝혔고 내가 하는 것을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재배에서 자연과 재배의 합성은 된다. 재배 행위를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갖고 환경운동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재배 행위가 즉 인간을 통째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연재배가 강론을 가지고 본론을 갖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짜증나고 와서 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재배에 따지고 그러면 짜증나요. 솔직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해보겠다고 와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는 짜증이 나고 내가 항상 강의 때도 이야기하지만은 자연과 재배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 재배 이렇게 되지만 거기다 하나 짚고 담궈 들어가면 자연과 재배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 두 개 합쳐 자연 재배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과 재배는 아주 다른 상반되는 언어입니다. 하나는 자연은 말 그대로 인간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연이고 재배는 반드시 인간에 심어서 가꾸고 기르는 걸 재배라고 해요. 기르는 행위, 가꾸는 행위 이게 전부 재배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보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반드시 사람이 심어서 가꾸고 기르는 걸 재배 행위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내가 뭐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개가 합성하는데 보통 합성은 중간 생략을 하잖아요. 자연과 재배가 자연 재배가 되는 거죠. 근데 자연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연은 어떤 거냐. 인위적 행위를 최소한 배제한 땅. 그 땅은 인간이 건드리지 말아야지가 않으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 땅이라는 게 뭐 정확히 알지도 못해서 땅을 그 땅에다 거의 사람 욕심만으로 그냥 채비를 하고 비료를 하고 갈아엎고 이러지 말아라. 거기다 살충제를 뿌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 땅 그대로 놔놓고 그 땅 위에서 심어서 가꾸고 길러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인류가 한 3,000년 정도 뭐 길게는 한 5,000년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쭉 해오던 노하우들이 지금 아주 집대생이 돼서 첨단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돼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농약이 그렇게 해롭지도 않고요. 저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성분을 검사할 때 GC라고 써요. GC가 뭐냐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 LC가 뭐냐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머시기를 갖다가 이 상태를 갖다 분자 형태로 쫙 박아서 하다 보면은 어느 상태에 뭐 피크가 올라오고 어떤 빛에서 어떻게 반응한 거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표준 물질하고 차이를 봐서 어떤 물질을 추출해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보면은요, 진짜 그런 것이 그렇게 뭐 해롭다고 막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한 말로. 물론 유독성 물질도 엄청 많죠. 지금 현재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정도만 되면 고독성 농약 거의 배제됐거든요. 제초제만 빼고요. 살충제나 살균제는요. 저희들이 그 실험 같은 거 보면 어독성 실험 같은 거 보면 온액 갖다 분화도 사는 농약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농약으로 하나 분류됐다 해서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사는데 진짜 해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병들고 결국은 사람 멸종되게 만드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부제예요. 화학적 방어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게 뭐 상처를 나고 독성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방부란 게 뭐냐면 방을 방자, 썩을 부자. 썩는 걸 방지하는 물질들인데 그게 우리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병으로부터 방어를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중국을 여행을 여러 번 자주는 아니고 가끔 한 번씩 가보면요. 중국 가서 한 3일만 지나면 변이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변이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황변을 합니다. 음식물이 잘 발효되면 무슨 색이 나요? 황금색이 납니다. 변도 그렇거든요. 우리 된장이 잘 발효되면 노란 황금색이 나듯이 우리 김치가 진짜 숙성이 잘 되면요. 빨간 김치를 담았는데 실제로 노란 김치가 됩니다. 황금 김치가 돼요. 발효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변도 잘 발효가 돼서 나오게 되면 그런 색깔을 내고 그 다음에 발효가 안 되고 제대로 반 썩어서 나오면은요. 변이 안갈색이나 검은색이 가깝게 납니다. 안갈색. 뭐 힘이 없고 부글부글 악취가 나고 모든 썩는 것은 악취를 동반합니다. 독성을 동반하죠. 그런 데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장이라는 공간에서 미생물들이 특별한 활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활동된 물질 고분자 화합물을 분해야 한다는데 그 고분자 화합물들이 몸에 흡수되면서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병을 방어하는 저항성이라든가 내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들 우리 몸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뼈를 형성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은 다 장에서 흡수되는데 이 방부제를 먹으면 방부제 먹는 사람 없죠. 일반 음식점에서 먹으면요 외식했다 그러면 100% 방부제만 몽땅 먹고 오신 걸로 생각하면 돼요. 된장, 간장, 고추장이 전부 다 음식점은 사서 먹는 것들. 그건 방부제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자연산 좋은 것들을 음식점에 가서 먹고 와도 변이 신통치 않고 별로 스태미나 향상이 안 되는 이유들이 대표적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부제를 먹게 되면 몸을 전체적으로 물르게 만든다. 물러지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별 생각이 없으셔서 그런가 몰라도 인류가 파멸로 가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뭐 지나친 좀 학계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 파멸의 첫 번째 이유가 얘를 못 낳아요. 얘가 점점 낳는 산자수가 떨어집니다. 둘이서 2명 낳아도 번전도 안 되는데 1.25명이라는 게 그건 1.25 우리 희망사이고요. 요즘 가임기 여성만 대상으로 하면요. 아마 0.5명도 채 안 되고 0.78명이나 될까 싶어요. 0.78이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못 먹고 이 인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점점 먹거리 때문에 오는데 대표적인 피해가 먹거리에서 오는 피해 중에 대표적인 피해가 퇴비는 농산물, 비료는 농산물, 거기에 방부제를 넣은 음식
또 하나의 적이 있다는 건 고열로 조리한 음식들. 여러분들 밀가루 음식이 전부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먹으면 더부룩하기도 소화도 안 되는 이유도 있고 또 빵처럼 이렇게 부글부글해진다 사람이. 근데 밀가루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미국 수입산에서 특히 그런 현상이 강한데 그냥 밀가루 음식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열로 조려가 굽는다는 거고 둘째는 그게 이제 출신이 미국 같은 데는 밀가루가 우리나라 밀하고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도 다르고 생산하는 방식도 좀 달라갖고 대체적으로 어떤 농약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약의 피해란 게 웬 말이냐는데 첫 번째는 뭐가 달라지냐면은 미국에서 수확하는 게 수확길 일정을 갖기 위해서 라운드업이라는 일종의 제초제를 막판에 칩니다. 그러면 동시에 바싹 말라버려요. 밀이. 그러면 쫙 동시에 수확을 해버리죠. 그거의 피해가 있고 두 번째는 밀가루는 우리나라에서 밝혀내지도 않고 밝히기도 어렵고 밝혀내지도 않는 거 있는데 밀가루 분명히 가면 방부제 들어있거든요. 놔도 그냥 방치해놔서 상하지도 않아요. 그럼 뭔가 있는데 못 밝힙니다. 근데 놔둬보면 분명히 바구미 한 마리도 안 끼어요. 뭔가 있는지 못 밝힙니다. JTBC에서 저한테 먹거리 엑스파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거를 밝히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박사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어떻게 밝힐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약을 요즘은 도핑 기술이라 해가지고 수영장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AC라는 기계인데 근데 그것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이 잉크에 대한 샘플이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농약을 만들면 반드시 식약처나 WHO에다가 뭘 하냐면 이 농약을 어떤 성분을 갖고 표준물질은 뭡니다. 하고 표준물질을 제쳐주게 돼 있어요. 이 성분은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건투하는 방법은 AC가 안 되는 게 칼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칼럼은 몇 번 칼럼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피크가 되고 셀프 물질 주거든요. 근데 그거 없으면 그거 찾기 불가능합니다. 물론 찾긴 찾을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 찾을 수가 있어요. 한 새로운 물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식량 최고 5대 메이저 회사라고 하거든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식량 수출 곡물 회사인데 전부 다 거대 화학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몬산토, 신젠타, 퓨리나 이런 회사들이 그 말은 뭐냐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쓰는 약이 있는데 그 농약 등록 안 한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 아무리 밝히고 싶어도 못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에서 하면 왜 못 밝혔습니까?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이 우리나라 학계부터 각 연구소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연구에도 아마 우리나라도 수억 달러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런 회사에서. 학자들한테 학교에다 무슨 연구를 하면 연구 프로젝트 비용이라 주는데 만약에 그걸 밝히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콧을 겁니다. 그래서 못해. 우리나라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냐면 방부제 덩어리, 살충제 덩어리 밀가루를 먹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먹으면 왜 그렇게 안 되냐? 자기네 자국산입니다. 중국은 수출력이 아니라 자기들 먹기도 바빠요. 그리고 자기 국내에서 유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부제 필 필요도 없고 살충제를 넣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먹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요렇게 하는 즉석 요리가 발달돼가지고요. 우리처럼 밑간 들어가 있는 반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반조리, 음식 때문에 먹으면 전부 다 반조리된 음식 재료를 갖다 씁니다. 그게 전부 다 방부 처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키라실 내놓는데 이거 전부 다 반조리되고 대패만 넣어놓으면 되는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먹으면 전부 몸이 안 좋은 거고 전부 다 물러져갖고 몸이 사람들이 붓는 것처럼 흐물흐물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것들. 이왕이면 퇴비 줘도 퇴비를 주면 어째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퇴비 줘놓고 가만히 액중시하고 보시면 잘 크죠, 처음에. 퇴비 주고 물 잘 주면 잘 큰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잘 큰가 이제 싹 쓸만하네. 그러고 벌레가 따르륵 날아와서 딱 먹기 시작해요. 벌레만 먹는 게 아니에요. 병도 와서 딱 먹어치우게 썩은 분들 주저앉아요. 그러고 잘 크다고.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가만 구경만 하려 하진 않잖아요. 대체 농약이 됐더니 무슨 농약이 됐든 간에 갖다 발라줘야 안 크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뭔가는 물질로 인간이 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은 인간은 어찌냐? 가만히 놓고 잘 자랄 것 같아요? 크기는 덩치는 아까 유기농 태비 먹는 것처럼 잘 커집니다. 맞다, 나차마자 좀 며칠만 이러면 보글보글보글하고 오래 이러고 되죠. 투시투시. 근데 어째요?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방주사 넣어야죠. 뭐 비오비타 사서 먹여야죠. 뭐 해야죠. 그렇게 해야 겨우 유지하고 살아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도 요즘 그런 시스템이 잘 바뀌었는데 장시 방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내부로부터 반란이 옵니다. 그게 암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염증성 질환 내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못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방법이 뭐냐?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데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자연산을 먹든 자연 재배를 먹든 텔이나 비료 안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그것들을 조리하는데 100도 이상 조리한 음식으로 안 먹는 방법. 100도 이상 조리한 방식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튀기고, 뭐 굽고, 뭐 이런 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큼 그 사람 부글부글하게 만드냐면 옛날에 보시면은 누룽지 좋아하는 사람 보면 살이 이렇게 항상 좋습니다. 옛날에 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민망하게 하는데 식물하고 있죠. 식물도 이 사람들 갖고 누룽지 먹으면요 다 이렇게 돼요. 그럼 세포가 뿌는 겁니다. 양분이 있는 게. 옛날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뭐라 그러냐. 옛날 속담에 찬밥 먹으면 살도 안 간다고 해요. 이게 따뜻할 때 상태 같으면 다 이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딱 식으면 그렇지만 다시 단단해지는 상태. 100도 이상 되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알파 농말과 베타 농말이라는데 이 상태로 다시 복원이 안 된다. 근데 이 100도 이상 100도 조리했다가 찬밥이 되면 한 60%에서 70%는 복원이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전압에.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은 단단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둥피둥 안 해진다. 그래서 살찌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항상 마른 체험,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른 체험이죠. 그게 찬밥을 먹어야 되고 반드시 쌀밥을 먹어야 돼. 백미를 먹어야 돼. 백미. 근데 요즘 사람은 옛날 사람은 백미 안 먹어도 되는데 아니 이제 현미 안 먹어도 되는데 요즘 사람은 현미 먹어야 돼. 먹을 사람들 먹어야 되는데 백미가 진짜 좋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현미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강한 음식입니다. 요즘은 약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게 강한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가운데 정상에 오는 듯한데 계속 장복으로 오게 되면 이쪽으로 탁 기울어 몸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백미는 절대 평생 먹어도 균형이 안 깨져 항상 중립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백미가 힘할 턱이 없어졌어요. 그 중립성을 잃어가요. 그것도 중립을 지켜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그것도 자기도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어떻게 되냐 비료나 퇴비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영양제에 의해서 없어지고 자꾸. 뭐 이 사람 요즘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 맨날 자주 받는 질문이 비료 퇴비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화 떠서 몰라요. 영양제 이거 하려니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양제나 비료나 퇴비나 똑같습니다. 그 많은 질문을 했더니 제가 친구 되나? 어? 그래서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써나는 것이 이 먹거리입니다. 이 먹거리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자연재배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연재배 사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와서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물어보시면 내가 재밌는 대답해 드릴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농장을 이번에 새로 조성을 했는데요. 약간 만경사 임야를 이렇게 절토로 해서 농장을 조성을 했으니까 밑에 땅은 전혀 이성분이 없는 생땅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전에 그 박사님 책에 의하면은 한 2, 3년 된 어떤 부숙된 물질들이 막 그런 것을 초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였는데 나는 허락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옛날 책 그렇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는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다 어떻게 해야 농사를 질 수 있을까요? 자연재배를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자연재배를 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땅에 산에서라도 해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러지는 않았는데 오리가 이렇더라는 것이거든요. 오리는 실제로 뿌리는 식물에 뿌리는 땅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오리가. 땅이 더 유리할 뿐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 조건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들 잠깐만 동화도 오늘 보낼 게 있는데 이렇게 준비해놨지만 잠깐만 나 전에 드세요. 예, 가보세요. 황태자 송영욱 전화입니다. 황태자 송영욱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네, 지나갔습니다. 영우가. 네. 너 토마토 따놨어? 지금 딸라고. 5kg. 요거. 그 딸라고 지금. 있어 충분해? 충분해. 농사 짓는 것을 나는 뭐에다 초점을 받냐. 이 농작물은 자연재배로는 잘 될까? 이 작물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최소한 60가 이상을 재배를 해봤어요. 지금도 항상 농장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한정된 농장밖에 없으니까 농장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아요. 밭도 있지, 논도 있지, 하우스도 있지. 근데 이런 개간을 하고 지금 것은 내가 솔직히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건 안 해본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재배를 해봤더니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 하우스에서 하는 게 훨씬 잘 되고 수확량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재배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원래가 이 땅이요 짜서 몇가지 하우스를 짓는 이유가 저 끝에까지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3명이서 다 지으라고 27평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3명이서 안 되니까 이러고 하니까 농사가 안 되어 처음에는 다 갈라졌어요. 자기는 자기들 방식대로. 나는 끝까지 보수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농사로 돌아다녔는지 결국 모두가 다 철거해갖고 갔어요. 나보고 인수하라는데 난 그런 돈 없다. 요것도 못 하는데 그거 욕심내서 많이 갖고 있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지을 수 있었냐면 얘가 모래를 다 파먹고 요거 옥토를 한 거. 그래서 농사 요거 모래 막 파먹고 나니까 농사 지을 사람들이 무식하잖아요. 이를테면 농농사인가 서로 만들어서 농농사 지냐 신나니까 여기 하우스 짓냐 여기 그래라 해갖고 여기 계속 지은 겁니다. 이게 여기 임대를 해갖고 지은 건데 지금부터 벌써 18년 99년도에 지었으니까 18년 되었거든요. 어제 엊그저께 같은데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이 그랬어요.
그래서 서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의기가 투합이 됐죠. 야, 우리가 시기 들어간 것은 일체 비료나 똥 들어간 걸 넣지 말자.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장애인 잘. 메론을 심었는데 초장에만 엮고 대드하다가 노래 전부 다 죽어버리고. 노랗게 죽어버리고 어찌고해서 결국은 이제 재정이 안 좋으니까 다 갈라쓰고 이런 거 찍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내 건 한 3, 4년 되니까 되기 시작한 거고 그 사람들이 일반 농사로 이렇게 바로 이제 테이프도 이제 바로 되기 상태니까 비교 못 가는 거고. 근데 그러고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경우가 있다 한다면 잘 돼요. 자연을 관찰하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연재배라는 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자연하고. 뭐냐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농업을 이렇게 배우고 통해서 연구를 하고 한 것을 가지고 자연을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뭘 넣어줘야 먹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연산은 안 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엉뚱한 발상을 하죠. 뿌리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억지로 어거지를 씁니다. 실제로 자기가 재배하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걸 자연을 잣대를 똑같이 자연을 보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요. 자연을 잘 관찰, 자연을 통해서 농업을 바라보시오. 저런 엉터리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줘도 크는데 쟤들은 왜 줘야 크지? 왜 쟤들은 물 주지? 왜 쟤들은 비료 주지? 왜 쟤들은 농약을 주지? 왜 쟤들은 땅을 갈아엎지? 간품은 안 되는데 자연을 통해서 봐봐요. 다 엉터리예요. 실제로 다 엉터리예요. 실제 비교 실험을 해도 엉터리입니다. 농업은 이렇게 전혀 자연하고 식물의 생리하고 전 반대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연구가 됐고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참 엉터리다. 그거는 전부 다 보는 시각 학자들이 자연을 누비면서 생리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실험실이나 논밭에 농작물 내놓고 보다 보고 자연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세상 학자들이 한 명도 내가 알게 하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공부는 바위에서 나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거기서 물도 없는 흙도 없는 데서 왜 거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는 엉뚱한 말이죠. 바위 속에 신비한 물질이 있어서 그런 생명의 물질이 나온다고 그런 연구 논문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 엉터리 같은 거예요. 자연을 공부하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걸 사는 방법으로 하면 자연재배 당연한 건데 왜 아니라고 생각해. 자연재배 왜 크냐고. 지금의 자연재배를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연재배가 두 나라가 제일 활성화가 됐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최초로 자연재배라는 언어를 쓰는데 한 70, 80년 전에 뭐 후쿠오카 노사하고 이 양반이 세상으로 최초로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 재밌는 것은 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일본어 사전에 등재도 없고 내가 직접 찾아봤는데 우리 한국어 사전에도 없어요. 자연재배가 한번 쳐보십시오.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의가 막 내가 했다 해서 정의가 되냐면 그게 아니고 사회 보편 타당성이 이끌어내는 정의가 돼야 사회 등재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학자들이 제일 만져져. 학자들이 뛰어들어서 해야 되고 학회가 만들어 거기서 공론을 모아줘야 그것이 딱 자연재배가 뭐라고 되는데 이건 일본에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도 없고 우리 한국에도 없어요. 학자들이 없어요. 왜 없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자기 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걸 전부 다 부정을 해야지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유학 가서 배우고 뭐 했던 걸 다 버리고 보려고 해요. 그게 봐줍니까? 이 학자들 다 도망가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저를 가르쳤던 박사를 가르치고 뭐 이런 교수, 지도교수들도 나 보면 잘 있었지? 하고 도망가고 저기서 뭐 인사만 하고 저는 피해가고 말을 안 섞여 섞으면 곤란하니까 막 준거 들이대면 진짜 곤란하죠. 자기들 그럼 내일 당장에 학생들 못 가르칩니다. 근데 나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자연재배를 배울 줄 아는 자연의 생리를 아는데 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크게 보니까 왜 농작물이 안 썩어? 왜 비료도 안 먹어?
왜 물도 안 줘도 더 커? 이거를 보니까 엄청나게 틀린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학교에서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 첫 번째 식물생리에서 보면 식물생리의 첫 번째 조건이 뿌리가 만들어진 조건, 뿌리가 생성되는 조건을 배워요. 제일 먼저 배워. 그건 뭐냐. 가뭄, 이렇게 가르쳐요. 물이 건조, 이렇게 되면 뿌리가 많이 만들어져 가르쳐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르치는 요건이 뭐냐면, 난 시험 문제 될 때 배워서 알아요. 시험 문제 나와서. 두 번째 요건이 질소 부족입니다. 질소가 그냥 뿌리를 많이 만들어요. 그런다고 가르쳐 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사는데 다 도망갑니다. 정확하게 깊이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때 외운 거 그대로 가르치고 그럴 거니까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에서 전부 다 이거 하면 자기 부정을 안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된 정의가 없어서 사전에도 등재가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 내가 이런 걸 시작을 하는 거나 아까쯤에 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예. 여보세요. 지금 저 강의 중인데 조금 이따 전화하세요. 네. 이 사람도 자연재배 한 10년이나 했는가, 한 몇 년 됐는데, 경북 봉화인데, 한 물어봤냐, 또 물어보고, 또 농사지대. 기계처럼 다 물어본 이야기만. 뭐라고 다 말했죠? 그 질소하고 물 부족이 이제 뿌리를 성장시킨 조건이다. 그 조건인데, 그것만 있으면 간단히 되는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건조예요, 건조. 야, 그럼 네 말대로 하면 왜 사막에 식물이 안 살았냐? 사막에 식물 잘 삽니다. 근데 뭐가 안 사냐면 화분과 식물이 안 살아요. 화분과 식물이 살아야 그 다음 식물이 사는데, 화분과 식물이 했더니 식물이 그보다도 고등생물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씨가 발화를 못해, 발화. 근데 갖다 옮겨 심으면 모든 생명체는요, 지가 태어나기만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 사는 방법이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태어나질 않아요. 씨앗 상태에서 아예 이런 환경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너 기다리다가 죽어. 그것이지 안 크는 건 아니거든요. 잘 자라게 돼서 이러다가.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 식물은 물을 줄 필요가 없고 비울 필요도 없어요. 식물은 완벽한 생산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생산해내는 생산자지 소비자 아니에요. 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아니고 비료를 소비하는 소비자도 아니고. 근데 사람은 농업을 통해서 아까 자연을 통해서 보면 당연히 생산자가 아니고 생산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농업을 통해서 보니까 질소도 줘야 되고 인산도 줘야 되고 가리도 줘야 하고 식육 원소를 다 고루 줘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연구해봤거든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왜 잘 크냐는 또 대답을 안 해요.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무기 원소는 어떻게 합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고 정의를 딱 내려놔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다 생산합니다. 필요에 의하면 다 생산. 그걸 식물이 직접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식물은 뭐냐? 공생을 하는 겁니다. 미생물과. 미생물이 붙어서 내가 직접 손으로 목격한 거 보면 전자현미경 30만 배 확대해서 쫙 보면요. 식물 뿌리 요 전체를 뭐가 덮고 있냐면 미생물이 덮고 있어요. 뭐 빼는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것들이 그냥 일반 미생물이냐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달라요. 이 미생물들은 스스로 유기물을 분해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애들이죠. 유기물을 주면 그거 먹을 줄 알지 그걸 분해할 줄 몰라요. 그러면 뭔 얘기냐?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여기다 분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먹고 미안함께 아니면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식물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줘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만들어주는 게 물입니다. 물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식물이 물 만들어주면 학교에는 아무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써있어요.
식물이 물을 날린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저도 산 봐보죠. 바위에가 뭔 흙이 있어. 물을 저장 공간이 어디가 있다. 그러면 어찌냐. 물은 얼마큼 생산하느냐. 자기가 쓰고 쓸 만큼만 생산합니다. 그 이상 필요 있으면 생산하면 자기들도 소멸하죠. 그러면 얼마큼이냐. 우리가 물을 생산한 걸 딱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뭐냐. 아무리 바위산일지라도 나무가 옳지않으면 숲속에 그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땅 없어도 흐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물이 어떻게 생산된가를 보자면, 가끔 나는 그런 데 볼 수 있는 몇 군데를 봤는데, 동물처럼 이렇게 우기는 완전히 바위예요. 흙한 번 없습니다. 근데 나무가 살아요. 그때 가서 보시면은, 평상시도 잘 볼 수 있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바위 밑에 가면 볼 수 있고, 날씨 흐린 날 보시면은 물이 제법 흘러내려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식물은 자기 생산한 필요한 양만큼 물을 생산했어요. 근데 햇빛이 안 되고 날씨가 흐리게 되면 했지만 증산이 안 이루어져요. 소모를 안 해요. 생산량은 있고 그게 흘러나오는 거죠. 또 하나의 물이 생산한다는 증거를 보이면은요, 어떤 거냐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가면은요, 벌목 오는데, 벌목이 어떤 데가 있냐면, 산이 아니고 늪지가 많이 있습니다. 평지가, 그런데 늪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다죠. 나는 안 가봤는데, 우리, 여기 있는 애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늪지들이 물이 평생 가서 안 마르는 늪지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무 잡고 며칠 있으면 그 늪지가 바싹 말라버려요. 진짜 바싹 말라버려요. 그거 왜 그러냐? 나무가 물을 생산을 안 해준 게 더 이상 이제 유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물은 식물, 어떤 식물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식물들하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어떤 애들이냐. 하등 식물일수록 물 생산량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 하등 생물이 대표적인 게 뭐냐. 화분간입니다. 얘들이 물 생산을 못, 그래서 얘들이 사막에 적응을 못 합니다. 그리고 화분간은 뭐냐. 뿌리 내리는 습성이 희한합니다.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매듭에서만 이렇게 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서 뿌리가 안 나온다. 그리고 뿌리에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 다음 식물로 가면 이 매듭들이 이제 이렇게 짧아지고 결국 매듭 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새나 알새가 새순도 만들 수 있고 뿌리도 만들 수 있는지, 이 화분과 식물들은 매듭에서만 새순 만들 수 있고 매듭에서만 뿌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살다가 뿌리가 좀 뽑아놓으면 뿌리가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나갑니다. 처음 나는데 여기서 매듭, 첫 번째 매듭에서. 그러다 보니 이 매듭이 어쩌냐면 축축해야지 땅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루가 건조한 데서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뿌리 하나로 시작하면 막 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없어요, 얘들. 그래서 얘들이 재주를 개발해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다 보니까 엄청 불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기가 땅속으로 쳐갖고 갑니다. 이게 대뿌리 같은 데. 이 뿌리가. 그러다 가면서 매듭마다 이제 새수를 낼 수 있고 뿌리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발전하다 나중에 이런 고등생물을 발전하는데 얘네들은 물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일반 식물하고 틀려갖고. 근데 얘들 이제 제가 오늘 아침 정리에다 자료사진을 몇 개 올려놨죠.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다른 건 자연재배가 잘 되는 논바닥에다 밀농사를 대실패를 했어요. 처음에 보니까 팍 잘났어요. 그것까지는 성공. 근데 어떠냐, 봄 되니까 이게 겨울에 땅에 물이 안 마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러고 크는데 내 거는 이렇게 해갖고 이만해 갖고 모가지가 났어요. 이렇게 산 찍어놓은 거 있는데, 처음부터 해보죠. 그거 왜 그런가? 간단한 이제 노래 물이 안 마르니까 뿌리를 못 내요. 뿌리를 안 만듭니다. 안 만들어. 뿌리를 여기는 자연재배를 뭐냐, 뿌리 양이 많아져야지만이 그 뿌리마다 붙어있는 미생물들이 질소를 생산해도 이거 한 군데 생산 미생물이 뭘 얼마나 생산할수 있어. 이렇게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생산해줘야 애들 먹고 살게 나오는데 물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줄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라야 질소 부족. 요만큼도 못 커요. 근데 옆에 너는 어떻게 해요? 요소 샥샥 뿌려주고 샥샥 뿌려. 요만큼 뿌리 갖고도 그놈 진한 요소 먹고 충분히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심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정도구나 하기만 한 거죠. 그럼 도대체 벼는 물속에 담가졌는데 어떻게 되냐? 벼는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 그 애는 질소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만들어요. 왕창 만들어서 아까 첫 번째 조건이 건조고 두 번째 조건이 물인데 얘는 수생식물일 때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됩니다. 질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뿌리를 만든 만큼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많이 올려요. 쑥쑥 잘 자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최종조 선생님이 물어본 거에 답을 한다면은 아까 확신을 가지고 닥터에 있어서 큰다는 확신을 가지고 심으시면 돼요. 단 그걸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산에 가면 부적토가 낙엽 같은 거 위에다 덮어주세요. 같이 자라주지 말고 덮어만 주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도 해봤어요. 잘 큰다. 우리 친구가 나하고 똑같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요. 작년 올해는 어떻게든 내가 안 가봤는데 작년까지는 거성량일 같아서 내 거는 자연적 회선초양이고 저거는 선생님 말대로 딱 깎아서 요만큼도 안 났어요. 거기는 낙엽 닦아서 안 덮었어요. 근데 사과 잘 된 부분은 성량이 좋고 숲이 여기서 밑에서 내려온 그 건수가루고 흘러나온 축축한 부분은 전혀 안 자라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물차를 확실히 내줘야 돼요. 그러면 잘 돼요. 또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근권미생물은 어떤 지역마다 또는 식물마다 좀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돼. 제가 이제 그렇게 인위적으로 배양하는 것을 해갖고 재미를 좀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배양하기도 좀 까다롭고 일반 미생물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러면 확실히 기간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것이 제가 책에도 썼듯이 토착 미생물 사용세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주기를 자연재해 주기를 땡길 수 있어요. 밀 말고도 좀 힘든 그런 작물이 있나요? 그럼 우리 밭에 가면 다른 작물들은 잘 자라는데 제일 안 자라는 게 마늘. 마늘. 그 다음에 감자. 마늘이나 감자가 10년 이상 된 야생들이 그대로 커요. 자기가 자기가 혼자 스스로 태어나서 자기 혼자 꼭지로 주고 있고. 근데 우리 집 마늘은 신기해요. 마늘 종애가 뭐라 그럴까 목자가 붙는 게 아니고 꽃이 피어요. 마늘. 똑같은 마늘인데 이거를 학교에다 발표하면 박사학위 하나 줄 겁니다. 뭔 이야기냐면 마늘 육종이 세계에서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꽃이 피게 되면 교접을 하면 거기서 좋은 놈도 나오거든요. 육종 먹기가 쉬워요. 종자 만들기, 새 종자 만들기 쉬운지 마늘은 꽃이 안 펴요. 인위적으로 꽃을 피워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제일 마늘 육종을 만드니까 뮤턴트라고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법, 방사성 조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코리킨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마늘을 서로 꽃피게 되면 표적으로는 그 맨델의 벽체에서 쫙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선발을 하면 마늘이 되는데 이 꽃이 피는 마늘이에요. 우리가. 마늘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우리 집 환경에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꽃이 피다. 여기 위에가 마늘 종애가 마늘이 생기는 게 아니고 꽃이 생긴다니까. 또 어떤 꽃이냐면 해파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접을 시키면 새 품종을 만들어내지. 그럼 벼는 육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뿌려요? 아니요. 뿌리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래 전통적 방법은 뿌리는 농수법이에요. 그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이양농법이라 이양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인력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직파재배가 되는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요즘 직파재배가 되는 이유가요. 과학의 발달입니다. 그 중에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제초제의 발달로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초제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 풀하고 경쟁해서 풀보다 여름이 더 유리한 점이 있어야 내가 풀을 이겨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더 유리하긴 해도 풀 관리하면서 수확량 이런 거 떨어지지 않아요. 수확량 떨어진 걸 감소하시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연재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것 정도 놈 되면요. 풀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고 오래 재배를 하면은, 식물 도감에서 보는 풀은 거의 안 난다. 피도 거의 안 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직파를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직파하기보다도 직파를 하려면 엄청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것도 싹 틔워서. 왜 싹을 틔워서 하냐면요. 풀은 이렇게 뿌리면은, 자기들이 이제, 모타를 막 쳐놓고 하게 되면 풀씨가 이제 공기를 접촉해야지만 발화를 해요. 우리도 담궈놨다 물을 빠지고 나서, 그러면 벽시 뿌리고 물을 다시 담가면 벽시는, 일반 풀은, 발화하는데 늦어요. 훨씬 늦어요. 근데 벽시는 어찌냐면, 여기서 싹을 틔워갖고 줘요. 아까 싹을 틔우면 아무리 물속에 담가 저 살라고 어떤 수단과 가면 물 뚫고 올라옵니다. 근데 밥초 종자는 아까 물속에 담가져 있게 되면 나는 찬스가 아직 안 온 거예요. 발화를 안 한다.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하고 접촉을 해야 돼요.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수분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물에다 담가놓으면 잡초 씨앗은 조건이 하나가 안 맞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밥도 자랄 안 돼. 벽시는 어찌냐면 물에다 치친종이라고 담궈놨다가 물을 쭉 빼놓고 공기하고 접촉을 해주면 벽시가 이렇게 납니다. 한번 나는 씨는요 무조건 올라옵니다. 물속에 넣어놔도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즘 들어서 이제 시간에는 풀보다 조금 더 빨리 나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게 있고 또 자연재배를 오래 하고 우럭 넣어서 보면 그런 거 같은데 다 대체적으로 우럭을 넣어놓게 되면 한 3년 전 넣게 되면 풀이 거의 없어져요. 나는 풀. 그 정도 되면 아까 뿌려도 되는데 저도 언제나 물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언제나 한번 아차 해보면 물이 말랐다 하면 그때 딱 발화되면 물 다시 담가서 다 밀고 올라가요. 이제 그게 좀 어려움만 있지 나머지가 뭐. 그럼 물이 갇혀진 상태에서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 잠깐 자용 좀 해놓고 해도 되고 그냥 물속에다 그냥 해도 됩니다. 좋은 방법은 머리 정도 나 같은 경우 나는 그런 누가 한 사람도 못 봤는데 그런 거는 저렇게 내 사람들이 하는 거 싶은데 저 부시포를 한 50cm 정도 잘라요. 40cm, 50cm 갖고 논에다 싹 덮어놔. 논 고랑에 대껴 쫙 덮어. 그거 기계로 벽지를 싹 뿌려버려. 그러고 이거 벽지에는 사람들이 이제 저거 또 걷어버려. 그럼 그거는 벽지 없잖아요. 그러면 고랑이 탁탁탁탁 기계적으로 나잖아요. 그럼 통풍도 잘 되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안 오고 싶었나 이야기 몇 번 해줬는데 안 오죠. 귀찮은게인가. 나 같은 벽지 직파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거든. 그거 비싸지 않는데 피지파 안에다 비닐이라도 덮어놨던 나중에 그 부분만 걷어면 그거는 벽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도 이뻐 보이고 통풍도 잘 되고. 벽지가 부직포를 그냥 이렇게 논바닥에 놓고 논바닥에 놓다가 벽지 뿌리고 어느 정도 작물이 자라면 여기 걷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이 비어버리죠. 바닥은 부직포가 다 되겠네요. 아니요. 부직포 있는 건 시간 안 나겠죠.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빠지 않잖아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 정도 크기로 부직포를 다 깔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던지면 요만큼씩 있는 데서는 벽시가 올라가고 얘는 말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고랑이 생기는 거지. 간격도 생기고요. 네. 그럼 벽시 기계로 그냥 뿌려보고. 근데 벽시를 기계로 뿌리는 게 쉽진 않더라고. 근데 이쪽에 농사짓는 게 밀이나 버리면 다 벽시 기계로 뿌리잖아요. 뭡니까? 엥 하는 거. 비 오대끼 그냥 뿌리는 거. 나도 실제 뿌려봤더니 내가 뿌렸어도 고르게 잘 나더라고요. 나긴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풀 때문에 이제 힘들죠. 풀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쟁이 싹을 키워서 온 놈하고 물에 담가진 놈 차이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벽시 이런 데 보면 제초제 뿌려놓고 물을 축축은 사는 물을 뺐다 하고 하더라고. 그러면 확실히 튼튼하긴 하겠죠. 원래 벼가 물속에서는 분해를 잘 안 한다고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 새싹이 잘 안 나요. 근데 우리 거 해보면 분해 잘 되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이 우리 거 벽폭이 맛이게 물 안 마셔도 물은 처음부터 끝이니까 물 담가놓고 내리겠어. 어디도 상관없어요. 물 떼기도 안 하시고요? 네? 물 빼는 것도 안 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냥 수학 한 15일이나 한 달 전에 15일 전쯤에 보통 물 빼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풀이 나도 한 달 전에 정도는 수확 한 달 전쯤에서는 물 빼고도 풀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풀 나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상추 같은 거 이렇게 심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먹고 나면 이렇게 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면 이제 내년에 그게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다시 모종을 하시는 그러면 건가요? 모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고 나면 중구당방 돼갖고 쓰겠으면 뭐 육묘를 해요, 육묘를. 아, 이렇게 그러니까 다 뽑아내고 육묘해갖고 네, 지금 저거 양상추 이제 씨도 받아서 지금 그때 다음 주 그대로 육묘를 파고 해요. 심기만. 근데 대체적으로 씨앗을 열어보면은요 F1 종자라고 있어요. F1 교잡 종자인데 이 종자 아니고는 심으면은요 그거 써진 거 아니고는 전부 다 그 종자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종자를 경계로 보면 F1 종자는 F1 종자를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F1 종자로 안 써진 것은 그냥 그럼 씨 받아서 해도 사서 한 놈하고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씨 가져갔다가 이렇게 저기 뿌리셔도 아무 상관없다. 육묘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종자법에 그러니까 이 말만 알아두시면 돼요. 종자법에 내가 상추를 심으면 이 상추 심으면 이 상추 그대로 낚아 이러고 의심하지 마시고 상추 봉지 딱 사서 보면은 그것이 내가 한번 이렇게 가서 보고 F1이라는 소리 안 써졌으면 갖다 심으면은 그럼 씨받아 심으면 그대로 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상추씨가 하다고 10만 원. 아니 요즘도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상추씨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고추씨도 된 놈이 있고 안 된 놈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요즘 오이막 고추라고 롱그린이라든가 그 다음 파프리카도 다 잘 됩니다. 근데 파프리카나 이런 것은 분명히 보면 F1 종자가 써졌어요. 근데 파프리카는 해봐도 뭐 큰 차이 없이 잘 나요. 그 육묘할 때는 그냥 하우스 흙 갖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상토도 쓰는데요. 상토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귀찮아서 쓰기는 한데 별로 안 좋아요. 생명이 떨어져요. 특히 유기농 상토를 좀 쓰면 돼요. 근데 일반 사서 쓰면 좋은 것이 여기서 플럼묘라고 딱 뽑아서 옮길 때 그게 좋아요, 편하고. 근데 흙 같은 거 딱 들어도 잘 안 들어요. 육묘는 그냥 상토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육묘를 꼭 자연해갖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하나가 종자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토종 종자에 뭐네 이런 걸 봐서 막 따지시는 분인데 나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종자는 어떤 게 있냐면은요